오늘의 마지막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 첫 번째는 마지막이다 보니까 시간을 잘 지켜서 제 시간에 잘 끝내기. 이건 이제 세 분의 발표자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잘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침부터 쭉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참 미래를 살아가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오후만 하더라도 두 개의 주제 세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 뭐 교육이나 학교에 대해서 요구되는 바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끌고 가야 하는 이미 이제 교육의 양적 확대가 주제가 아닌 만큼 끌고 가는 방향, 가치, 담론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근원적이고 심각한 고민들이 필요한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맥락 하에서 오늘 마지막 세션은 사실 좀 연구를 어떻게 가져갈까, 정책 개발을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발표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쉽지 않은 내용들을 어떻게 끌어가야 할까라는 무거움은 있습니다만 이건 아마도 계속해서 개발론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셔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뭐 세 번째 세션도 마찬가지로 15분씩의 발표 3개와 한 15분 내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Q&A 부분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조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의 3개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이원재 교수님께 첫 번째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원재입니다. 우선 한국교육개발원 50주년 축하드립니다. 제가 71년생이거든요. 작년에 저희 카이스트가 50주년을 했고 이제 올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또 50주년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생애와 함께한 기관이고 제가 또 돌이켜보니까 1978년에 국민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된 공공기관의 이름이 문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었던 것 같아요. 표준전과를 봐도 한국교육개발원 이름이 있었고 교과서를 봐도 있었고 그래서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잠깐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사회학자입니다. 학부, 석사, 박사가 다 사회학이에요. 근데 왜 이제 카이스트에서 일을 하게 되느냐? 그게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여러분과 주고받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주장들, 이런 포인트들과 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특히 이제 제가 왜 데이터가 점점 우리 사회에서 더 중요하게 되는지 지금 제 안경에 김이 껴서 여러분들 되게 보기 불편하시죠? 제가 잠깐 마스크를 벗고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그래프부터 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 GDP 수준 그래프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는 미국이 아니고 노르웨이예요. 여러분 왜 노르웨이가 부자인지 아세요? 그 북구 유럽의 사회복지국가에 굉장히 성공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노르웨이는 여러분들 석유가 무지하게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과정에서 노르웨이가 또 굉장히 유럽에서 지금 중요한 나라가 됐어요. 어쨌든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나서 미국이 가장 세계에서 부자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항상 우리 사회를 되돌아볼 때 우리 사회 큰일 났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얘기만 들었지 우리나라 잘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잘 됐다고 하는 얘기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GDP가 일본을 앞지를 것 같고 영국, 프랑스랑 거의 비슷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 성장을 지난 뭐 50년간 잘 해왔다, 뭐 100년간 잘 해왔다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신데 이 기준으로 보면 요 정도 잘 쫓아왔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다른 사실이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어떤 기준이냐면 194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인플레이션과 가격 차이를 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만큼 성장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 성장을 잘해왔다라는 건 어릴 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잘 해왔었는지는 잘 몰랐던 거죠. 한국은 지금 현재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무지하게 많이 성장한 나라예요.
거의 아웃라이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듯이.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어디 댓글에다가 아니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원래 그렇게 발전을 잘하는 나라들이었는데 한국만 저랬겠냐. 그래서 제가 발끈해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들어가서 동아시아 네 마리 용을 다시 그렸어요. 여러분 보시지만 타이완과 싱가포르도 많이 발전한 나라죠. 근데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여러분 요즘 반도체 때문에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있어라고 막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경제 발전의 수준과 이 폭으로만 보면 한국은 대만과 싱가포르보다도 훨씬 많이 발전한 나라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많이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던 부분인 거예요. 저는 한국의 교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잘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잘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밑에는 뭐 미국, 아니면 유럽의 선진국들을 다 포함해서도 한국, 대만, 싱가포르이 굉장히 경제 발전을 많이 한 나라로 나오는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죠. 자, 자본주의 국가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주어진 단어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캐피탈리즘은 뭐를 해야 발전을 하죠? 캐피털을 축적을 해야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캐피탈리즘이라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통계 데이터를 보고 나서 혹시 캐피탈리즘이라는 말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2~300년간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나는 이거를 캐피탈리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노비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한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더이덜 매클러스키라는 지금 시카고에 있는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여러 권의 책을 피셨는데 여기서 주장하시는 게 Great Enrichment라는 현상이 세계 자본주의 역사에 지난 2~300년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Great Enrichment를 달성을 했고 어떤 나라는 그레이트 인리치먼트를 달성을 못했다. 그리고 그레이트 인리치먼트를 달성한 대표적인 나라가 물론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지난 200년간에 아까 이제 이런 방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이 몇 프로 성장했나를 보면 미국은 2000%를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1945년 이후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세요? 몇 프로를? 저희는 4000%를 성장했어요. 자, 그러니 4000%를 지금 성장하는 이 과정에서 그럼 무엇 때문에 성장을 했느냐? 그거는 이노베이션 때문에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노베이션이 뭐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도 이노베이션이고 모바일 테크놀로지도 이노베이션입니다. 근데 먼 과거로 보면 인쇄술도 이노베이션이고 뭐 전기라든지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노베이션이죠. 근데 이런 이노베이션을 그 사회가 하나의 인리치먼트의 근거로 사용하는 그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었던 것이죠. 이걸 보시죠. 그러면 우리 한국이 얼마나 교육을 열심히 했느냐? 저는 이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산 초량동의 천막학교인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애들을 등교시켰다는 거예요. 부산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진은 같은 시기에 연세대학교 부산 캠퍼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내려왔을 때 연세대학교는 간판을 내걸고 학생들을 계속 강의를 듣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당연하듯이 여기에 출석을 해가지고 자기의 커리큘럼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학교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조차도 되게 공부 많이 했던 경험들이 다 그 유년들을 장식하실 텐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 정도로 교육에 집착하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노베이션의 과실들을 지금 따먹고 온 게 아닌가. 자, 그런 이노베이션의 과실을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따먹어 왔었는지 그 효과가 어땠는지를 지난 50년대 이후에 몇 가지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자, 여러분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인하지 않고 점점 좋은 직장 가지기가 어렵고 부모가 잘나지 못했으면은 나도 잘나지 못하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 사회가 좀 더. 그러면 교육이 과연 이런 식의 어떤 그 지위의 상승 이동, 사다리 이런 것들을 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회의하고 그래서 교육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구조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를 면밀하게 분석한 학자들의 결론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과 반대 현상이 지금까지는 벌어졌습니다. 자,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여기 굵은 선은 농민을 포함한 것이고 점선은 농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근데 농민을 포함하거나 농민을 포함하지 않거나 50년대 이후에 부모의 직업에 비해서 자녀의 직업이 훨씬 더 좋은 직업일 가능성은 지금까지 꾸준히 높아졌어요. 농민을 제외하고 나서는 하강 이동, 부모는 의사였는데 자식은 저소득 임금 노동자가 되는 그런 식의 현상도 꾸준히 줄어져 왔습니다. 아니, 누군가 높아지면 누군가는 낮아져야지라고 반문을 하시겠지만 다 높아질 수 있거든요. 어떨 때 그렇죠? 그 사회가 사회경제적 위세가 높은 새로운 직업들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되게 잘 해왔다는 거예요. 오른편의 그림은 뭐냐면 부모의 직업의 위세와 자녀의 직업 위세 사이의 코릴레이션입니다. 이게 1950년대에는 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까지 점점 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못나면 자식이 잘나거나 부모가 잘나면 자식이 못나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얘기죠? 여전히 개천에서 용은 나고 수직 이동 사다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그럼 한국만 그런 거야?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아니라고 그러던데 라고 여러분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잘 안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드밴스드 이코노미에서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분류하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식의 추세가 특히 인터넷 이후에 어떤 기술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반대로 생각했을까요? 그거는 우리 사회를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배경을 통해서 한국 교육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low hanging fruit이라는 메타포는 낮게 들어진 과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그 기술들이 누구에게나 이용 가능한 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관련 기술을 가지고 내가 회사를 차리려고 하면 무지하게 많은 로열티를 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인쇄술이나 전기나 세탁기나 이런 건 어땠을까요? 그런 건 누구나 상대적으로 싸게 쓸 수가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거는 뭐 현재 경제학자들이 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런 식의 혁신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혁신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과거 인쇄술 시대 때서부터 돌이켜 보면 혁신이 그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과 양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건 인터넷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경제학자들의 냉정한 판단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쓸만한 기술과 그것이 가져오는 혁신의 효과를 다 과실을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지금 여기 K-12 초중고 교육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 어떻게 부응하고 있느냐는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지금 급여가 어쨌든 증가를 하죠. 저희 나라 GDP가 성장률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통계표에서 우리가 지금 충격을 받는 이유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급여 상승률이 전문대 대학 졸업자의 급여 상승률보다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이라든지 사회 발전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상당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기술 혁신 사회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건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저희 랩에서 저희가 뭘 분석을 했냐면 MOOC 여러분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교육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비대학 과정. 거기서 어떤 과목,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어떤 과목을 듣는가를 가지고 이 과목들의 네트워크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견을 한 건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를 왼쪽 방식으로 묶어주는 학문이 있고 서로 다른 분야를 오른쪽 방식으로 묶어주는 학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의 학문 자체가 훨씬 근본적인 혁신에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상이한 분야를 이루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떤 학문들이 그러느냐? 왼쪽을 봤더니 왼쪽 유형은 보통 데이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오른쪽이 인문학 사회과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 다 혁신이나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지만 중요한 거는 인문사회과학이
큰 혁신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에서 결론은 수학과 코딩과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 그거는 언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대학이 우리가 언어를 정말 잘 교육시키겠다는 관점에서 이 세 가지 교육을 좀 더 입체화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육개발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한국교육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의 흐름이나 어떤 전개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정말 상승 하강의 교육 효과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대학까지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를 사실은 교육당국이 알아야 되고, 교육당국이 그걸 다 알 수 없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국교육개발원 외부에서 오신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접근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죠. 그래서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더니 한국 교육계에서 모든 데이터가 총망라된 곳은 이 EDSS라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역시 제 기대에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어떤 식의 데이터를 제공해 주냐면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8가지 차원의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라고 주장을 해요. EDSS에서. 근데 어떻게 제작을 하냐면 테이블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테이블을 준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사실은 원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가공된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공된 표를 주는 거는 1970년대 한국 법무부에 범죄 통계도 이런 식으로 보내줍니다. 이게 지금 한국 정부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내보내는 방식 자체가 50년 동안 사실 변하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코시스에 들어가도 테이블로 줘요. 근데 테이블로 주면 이게 1970년대에 가장 어드밴스된 통계의 기술이었던 카이스퀘어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추리 통계는 저희가 전혀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테이블들의 어떤 단위 자체가 뭐라고 돼 있죠? 시도 단위, 미제공, 교육청 단위, 연락하면 심사해서 제공해 줄게요. 사실은 외부의 연구자들이 이거를 면밀하게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정말 이 수준의 굉장히 정교하고 파인 그레인드된 데이터를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지금 한국이 처한, 그리고 한국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성과들이 다시 재현되고 심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저희가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저는 한국의 연구자들이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계가 다른 산업계라든지 경제계 내지는 다른 분야와 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런 계기를 만들어내시는데 좀 더 신경을 앞으로 쓰시고 그것이 향후 한국교육개발원 50년에 커다란 좋은 방향성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간단한 그림이나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시각과 성찰 이런 것들을 좀 주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좀 말씀 주신 교육 관련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박승호 박사님의 발표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데이터 전략실의 박승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발표 순서를 바꿔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또 흐름상 이대로 하면 괜찮을까? 뭐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준비된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교육 분야 데이터 거버넌스의 그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달라는 말씀을 주셔서 목차로는 KD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대해서, 그리고 국가 수준의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한국에서의 교육 데이터 거버넌스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현황을 말씀드릴 때 좀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가거나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가거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 이제 KD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데이터의 이런 제공이나 이런 문제의 제한 한계, 그런 것들이 저희 이제 KD의 어떤 데이터의 현황에서 사실은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런 개별 연구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그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거버넌스하는 이 큰 구조, 그리고 특히 교육 분야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와 매우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여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교육 데이터에 대한 한계를 좀 말씀드리기가, 전달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순서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 한국교육개발원의 제가 아까 데이터 전략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데이터 전략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캐디에 오랫동안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있을만하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 신설된 조직이고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본부 내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그 데이터 전략실에서는 현재 이제 저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교육 데이터에 대한 구축 관리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걸 수립을 할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아직 잘 못하고 있고요. 데이터 기반의 교육 현장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과 교육 현안에 대한 대응, 그리고 조사 자료의 관리 공개 및 개방, 그리고 기관 간 데이터 연계 협력 등을 좀 목적으로 일단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기관들이 조직들이 최근 연구 기관들, 국제 연구 기관들에서 좀 많이 생겨오고 있습니다. 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뭐 교육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리고 과거 이미 오래전부터 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도 청소년 통계 센터가 있었고, 뭐 학술정보원의 뭐 AI 데이터부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있고요.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역할은 저희 개발하는 지금 데이터 전략 센터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 이제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데이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캐디에서 자체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던 서베이 데이터고, 하나는 이제 교육부 수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입니다. 좀 저희가 이제 많이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로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와 2013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학교 수준 실태 및 수준 분석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는 사회이동 조사와 관련해서도 2008년에 2011년까지 했던 조사가 있고요. 아직은 공개하고는 있지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 좀 정비를 해가면서 공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데이터도 아래처럼 저희가 이제 고등교육 쪽의 네이즐이라든가 뭐 캐디폴, 그 외에 뭐 학생 역량 조사, 교원 그 종단 연구라든가 또 그 외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이제 공교육에서의 그 학교 교육의 그 수준과 좀 실태를 볼 수 있는 좀 장기적인 그런 과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부, 그러니까 정부 특히 교육부로부터 이제 위탁받아서 하는 데이터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아까 교수님 발표전에 잠깐 나왔지만 정부 수준에서의 승인 통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기본 통계라든가 취업 통계, 취업 통계는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 통계와 전문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가 있고, 평생교육 통계와 평생학습 개인 실태 조사, 그리고 영재교육 통계 등의 어떤 그 정부 승인 통계들이 있고, 정부 그 국가 수준의 어떤 현황 자료들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방과후 및 돌봄 현황이라든가 탈북 학생 현황이라든가 뭐 위클래스 센터 학교 현황 등과 같은 자료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은 여러 가지 그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올해 6월에 이제 교육부에 있는 한 자료를 제가 좀 보니까 거의 저희 개발원에 위탁되고 있는 시스템이 30가지가 됩니다. 아마 이걸 다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고, 저도 목록을 봐야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인데, 가령 뭐 저희 고등교육에서 있는 저희 대학 평가에 대한 뭐 DB라든가 아니면 뭐 지방교육과 제정된 DB, 그리고 교사학습과 관련된 각종 DB들도 있고요. 뭐 그 외 미취학 학생이나 아니면 학업 중단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등 여러 가지 DB가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좀 오래전부터 이런 데이터를 좀 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 관련된 장점과 좀 약점이 있는데요. 이제 장점은 뭐 한국교육종단연구 같은 경우도 교육 분야에서 최초의 종단 연구고, 교육기본통계도 오랫동안 해왔고, 저희가 취업통계 같은 경우는 2007년, 2008년 이때부터 이미 공공DB를 통한 연계를 했기 때문에 최근 연계하는 공공DB가 연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10년 이상 저희들이 이전에 시작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계와 관련된 그 경험과 활용과 관련된 또 분석과 관련된 전문성 또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뭐 데이터의 공개나 활용 이런 부분들이 뭐 본격화되기 이전부터도 뭐 교육통계에서는 교육통계 서비스로 맞춤형 데이터로 이제 제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원재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제안들이 이제 그 고스란히 저희의 좀 약점, 부족한 부분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은 많지만 교육의 성과나 개인의 배경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정부 승인 통계 이런 데에서는 개인 배경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가령 저희들이 어떤 취업에서 있어서 가정 배경에 있는 차이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것을 명확하게 딱 찍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학업 성취도 마찬가지고 평가원 쪽으로 이렇게 가 있어서 관련된 직접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학교의 성과가 어떤지 이렇게 분석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데이터들이 수탁 사업 위주로 데이터가 있어서 이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자율성 문제라든가 그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아까 저희가 30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6월 달에 이렇게 나온 자료에는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281개입니다. 281개가 31개, 28개 기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나 이런 문제들이 기관과 연계나 이런 부분들에 아주 근본적인 그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뭐 공공 데이터의 그런 뭐 연계나 활용, 부가가치 창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제약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좀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특히 교육 분야 데이터 거버넌스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교육 데이터와 관련된 이제 정책들은 이제 198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고, 이거는 이제 대통령 직속 4차 혁명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저희가 이제 80년대 중반에부터 이미 그 데이터와 관련된 그 축적을 그런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 왔고, 2010년대에는 데이터에 대한 개방과 활용,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정책적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우 현재 교육 분야 같은 경우 한 두 번째 단계 정도까지 이렇게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이고요. 그런 이런 데이터 정책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이제 그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어떤 이제 그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1912년에 뭐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을 비롯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법률적인 제정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공공데이터법이라 얘기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년에 만들어졌고, 2020년에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년 8월에는 저희가 데이터 3법으로 알려져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 신현정보법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산업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데이터 관련된 민간의 활용, 그리고 어떤 그런 공공기관 간 연계, 또한 그런 데이터들을 좀 안전하고 어떤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법적인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법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는 현재까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가령 뭐 생산 개방과 관련된 부분은 행안부, 유통 거래와 관련해서는 이제 과기부, 보호 활용과 관련해서 개인정보위원회, 그리고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들이 사실은 관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한계를 갖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거버넌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데이터 관련된 정부 부처들이 영역별로 좀 분리가 돼 있고, 이거 매우 수평적인 관계를 갖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새로 하고자 할 때 웬만한 조정과 협력이 없이는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개정된 데이터 산업법 같은 경우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어떤 그 조정 그런 체제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그 조정 체제가 정보통신전략위원회와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한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도 2003년에 이거를 또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뭔가 어떤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약간의 좀 속도면 이런 데서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교육 분야 같은 경우는 역시도 이건 그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령 그 저희가 뭐 2019년에 제6차 교육 정보화 기본 계획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공공 데이터의 어떤 그때 따른 교육 분야 데이터 개방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뭐 원자료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1차적으로 가공되거나 장표인 경우들이 많고, 또 그런 부분들 그런 좀 많이 있고요. 최근에 좀 더 원데이터에 대한 제공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있습니다. 가령 뭐 캐리스에서 좀 오픈 IP를 좀 제공한다든가 아까 EDSS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도 학교별 원자료들이 있습니다. 학교별 원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고 작년보다도 확실히 올해 4월 기준으로 좀 발표된 걸 보면 좀 그 범위도 늘어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교육기관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른 학교별 이제 공시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보면 좀 이제 매우 좀 기본적이고 좀 민감한 정보들은 이제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육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도 좀 지적돼 있지만 또 매우 이 활용에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작년에도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분야를 몇 가지 찝었는데 그중 하나를 교육 분야를 꼭 찝었고요. 그래서 좀 많이 개방을 해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교육부에서도 최근 뭐 마이데이터 도입이라든가 뭐 그 가명 임명 데이터의 활용이라든가 어떤 그 각종 표준화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교육 분야에 더 어려운 이유는 앞서도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교육 데이터가 매우 분산적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고요. 뭐 교육부든 뭐 통계청이든 거기서 생산하는 이제 조사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지표 체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만 해도 281개인데 이게 31개 기관에 나눠져 있고 이거를 조정 협력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교육부 내에서도 빅데이터 위원회가 있지만 거기에 좀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기관 간 이제 뭐 협력 이런 내용은 있으나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 지금 조정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어떤 데이터의 어떤 적극적인 연계나 조정 이런 들 위한 거버넌스를 갖는 기구는 이제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분명히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법적인 제약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법적 체계는 매우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데이터법이나 이런 법률에서 이렇게 여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는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막혀 있을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 분야의 법률들을 보면 많은 분범들이 단서 조항을 상당히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연결하라 그럴 때 그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기구에서는 당연히 그 법률적인 제약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에 이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좀 뭐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려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문화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교육 데이터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거지 교육 데이터 특수성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나오는 보고서에도 그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는 거 활성화해야 되지만 교육 데이터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게 제공이 어려운데 그 특수성은 데이터의 이제 민감성과 사회적 파급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민감성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어떤 개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학교 간 격차나 지역 간 격차 어떤 학교의 어떤 부정적인 효과나 뭐 사교육에 그 이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효과 때문에 교육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결론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측면 차원에 봤을 때 앞선 주제에서 뭐 교육의 불평등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과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보지 않고 과연 그 어떤 정책적인 구체적 정책들을 캐치할 수 있을지 아까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경우가 사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황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리고 교육 불평등이나 격차된 양상도 매우 세부적으로 가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과연 캐치하지 않고서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들에서 그와 맞춤형 정책을 만들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제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만 하고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이제 어떤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강력한 좀 거버넌스가 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면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일례로 저희 개발원에서 가지고 있는 뭐 취업 데이터나 학교과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지금 이균희 원장님 자리에 드셨지만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지고 있는 학업 성취 데이터를 연계된다면 많은 분석이 가능하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약이나 그런 조정책에 대한 부재로 할 수가 없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든 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든 어떤 다른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도 기본적으로는 교육부와 공동 소유 내지는 교육부 협의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의 어떤 조정 체계가 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실무단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인 좀 측면에서 어떤 이제 그 데이터를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들이 좀 법률적 어려운 이유는 활용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되게 제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뭐 공공데이터법이라는 관련된 법률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결국 데이터를 안전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쓰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된 법률들도 교육 관련 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앞으로는 좀 더 공공성과 교육의 특수성보다는 결국은 이제 교육 공공성이라는 게 가장 지금 핫한 부분이 격차 문제 이런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최근 들어 개발해서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데이터 연계에 관련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앞서도 뭐 취업 통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저희가 사회 경쟁의 배경에 따른 취업률, 어떤 직업에서의 직장을 갖고 어떤 직업에 가지고 갔는지 그 데이터를 정말 우리가 산출할 수 없을까요?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좀 의지들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비워서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육 관련 데이터 현황 그리고 뭐 캐디를 포함해서 여러 교육 관련 기관들이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만들고는 있으나 잘 쓰지 못하는 그래서 저희도 뭐 그런 고민들을 다시 같이 나누고 조금씩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세션의 마지막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 개발 실행 과정에서 연구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주제로 파올로 산티아고 OECD 교육스킬국 교육정책 실행과장님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Park. It's a great pleasure to be here today on a happy day, the anniversary of KERI. So congratulations to KERI for this particular important event. I cannot be with you in Seoul, unfortunately, but it's a great pleasure to contribute from a distance. First of all, I would also like to say that I've been following the work of KERI for many years. I've been at the OECD. My first encounter with KERI was 20 years ago when I started and I did my second policy review on teacher policy in Korea. And KERI was very much leading the work on the side of Korea. And it's been a great pleasure to work with KERI all over these years with the OECD work. So it's admirable the contribution it's making to education development in Korea. So what I'm going to be presenting today is very much at the core of the work of the OECD itself. It's the OECD is very much doing work to make sure that we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olicies on the basis of evidence in the different countries. So it's very much at the core of our work. So it's a great pleasure to be presenting on this topic. I should have said, I'm head of the Policy Advice and Implementation Division within the Director for Education and Skills, and my work is very much leading evidence-based work so that we can develop analysis and a reflection of policy implications to help countries in their own development of policies. So my presentation is going to have four parts. I'm going to be talking first about a national strategic approach to education research, and then strategies to make a systematic use of evidence for policy development. And then another important part would be to actually use the evidence to promote dialogue among stakeholders and make sure that implementation of policies is successful.
And then also the objective of impacting practice itself on the ground, in addition to influencing policies. So starting with the strategic approach to education research, and this also relates to the presentation that Dr. Park just made about data governance. And the first aspect is obviously an overall coordination of research needs in education. It relates to the ability of the policymakers at the central level to influence what type of research is done in education, to inform development of policies. It is about identifying research and data gaps, establish a multi-year research plan for research priorities for the development of research, and all this to be done in collaboration with networks of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very much involving both communities, with also the incentives to develop such research, in particular through the commissioning and the funding of research and data collections and evaluation studies done by authorities or by their research arms, such as a KEDI type of institution. A second aspect is to develop the quality of the research and strengthening the research itself. Many countries establish what is called research councils, with focusing on education, and such as the New Zealand Council for Education Research, to establish quality standards and promote quality research. For instance, how to conduct meta evaluations. The need to involve the community of researchers and together with them develop some quality standards for the research. The need also to engage in a variety of research, review evidence synthesis of what is done in particular in the academic world, empirical studies such as randomized control trials, cohort studies, case studies, a variety of types of research would inform policy. At the same time, the promotion of a variety of data collections which complement each other, international surveys, national assessments, longitudinal panel data, and also the importance of fostering peer learning and peer review among researchers, policymakers, practitioners, because it's also not only a way of generating ideas and reflecting abou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but also it's a way of actually developing quality standards to establish, to develop the research itself. A third important aspect is to develop capacity within the government for education research. Many countries have within their own ministries of education some research units dedicated to actually analyz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existing research. Such an example is the Knowledge Director in the Netherlands Ministry of Education. Some other countries establish dedicated agencies, such as the well-known research education institutes in Korea in support of education policy making, such as KEDI, KAISI, and PRIVET. Other countries, such as in Austria, develop also particular institutes to support policy development. And another approach is also the development of quality assurance evaluation agencies, such as National Institutions for Educational Evaluation, to promote such research, provide such leadership in terms of the technical leadership, establishing standards for quality education research, guidelines and instruments for evaluation, developing the capacity to govern those type of studies. Another important point is actually asking the question of who is monitoring the education system. Of course, the government is a player itself. It has its own vested interest, so there is an interest. There's also some institutions that are in a position on the basis of the evidence that exists to actually make an assessment on whether or not the system is achieving its objectives. Another important aspect is facilitating the use of research in education, and in particular translating research results into a language that can be understandable by different stakeholders at different levels, including practitioners. So many countries have put in place brokerage institutions which bridge research and policy. You have some examples on the screen. They develop research synthesis in plain language, practice guides, toolkits, in order to facilitate that understanding by the different stakeholders of the evidence. The second aspect, and of course the most fundamental, is to make sure that evidence generated is used for policy development.
So there's a number of aspects of making sure that there's an appropriate use of the evidence and promotion of a wide debate and consultations on the interpretation of evidence, bringing together again practitioners,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Some countries have approaches such as white papers, green papers that then go for public debate. Others involve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regularly in the debate, including through advisory committees to the ministries of education. Others establish independent commissions, such as very typically in the European Nordic countries, to establish a particular independent commission before engaging in a reform, for instance, a reform of teacher policy. Typically, there's a commission that is led by a researcher that brings together evidence and proposes some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The important also highlight of actually do some cost-benefit analysis. It's not only about the benefits of policies, but their costs. So the alternative use of resources is an important aspect. Then the importance of a variety of sources of evidence. International benchmark is important, but also the evidence contextualized research conducted in the country itself of various types, empirical, qualitative, based on practice in the field, and also the importance of going a little bit more into detail in the systematic evaluation of policies and programs, to also generate information of whether the policies of the program should be either implemented or removed. So these are all important aspects. One crucial aspect of all this is generated data evidence, and Dr. Park talked quite a lot about this in the previous presentation. An important aspect is, of course, to have a broad evidence base, making sure that we have as much performance measure as possible to cover the whole range of learning objectives. Learning objectives are very wide, so there needs to be a strategy to cover them all, if feasible. One important aspect is developing an education indicators framework, a stable set of measures that can be followed over time at the aggregate system and subsystem levels. Also, the importance of monitoring the student learning standards themselves. This is typically done through national assessments. Full cohort can be also sample surveys, typically for the less core aspects of the curriculum. Also, international services are a good complement, but we also need qualitative type of information. Some reviews to inform the evalu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It can be something like a review of education of mathematics, a review of teacher well-being, for instance, which can be done with particular studies. The important also of bringing the dimension of the views of the different stakeholders. In Norway, for instance, we have a parental student survey at the national level to assess the status of schools. They also need to cover particular cohorts over time to have a particular analysis of the impact and the ability to actually make causal inferences from evidence. Another aspect has to do with once we have all the data, we organize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to facilitate its use. And again, it was a key aspect of the presentation of Dr. Park. So there's clearly a need to establish protocols, to harmonize, standardize across databases, for instance, link them, establish, making sure that there's a mapping between the data available and the objectives of the system, making sure that there's databases that can be used in interaction with the users in schools, for instance, with data management systems linked to systems of teaching and learning in schools, making sure that there's methodological documentations and facilitating the use of the micro-level data so researchers in the country can do this. And the other aspect is also the type of public information that can be provided in the country. There's different examples in the countries about data level at the school level. Key monitoring information about learning outcomes, learning environments. This is important information for parents themselves, but also analysis at the aggregate level, such as an annual statistical report, a report on the state of education, research synthesis. But there is a clear need to integrate the databases and, for instance, as an example, Dr. Park provided, linking to data on employment and labor market outcomes of graduates.
Very briefly, just to give you an idea of the particular use of research evidence in OECD projects, a project that we had about the use of school resources, particularly funding and the human resources aspect. At the OECD, we do basically synthesize the evidence available, and for a space of 3-4 years, we look at a particular aspect of education, including with the involvement of countries themselves. So we develop an analytical framework, we do literature reviews, we ask the countries to provide country background reports, including a synthesis of their national research. We do data analysis using in particular databases such as PISA and TALIS. We engage also in a qualitative data collection on the policy frameworks. We do go on the field and visit schools through the country reviews, involving external experts and with a range of stakeholder interviews, which is another type of software evidence. But it's very important to collect data in a more qualitative way in all aspects that cannot be measured, in particular cultural aspects to education. And then in the last phase, we very much compare the situation in countries, and we synthesize our evidence in comparative reports where we provide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countries. Another aspect is the use of information regenerated by evidence to actually promote the dialogue between stakeholders and get agreements and consensus building around the policies to develop. So it's very important to generate information and give it to explain the rationale of reforms, engaging stakeholders and research in discussions through, for instance, institutions such as education councils, which have stakeholder representation in different countries. Another aspect is the implementation aspect, use of pilot schemes, making sure we engage practitioners in the evaluation of pilots, independent evaluations of policies and programs, and the importance of the involvement of the stakeholders. And finally, a final aspect is also the importance of using the evidence at the practice level. So in this particular example here, at the school level and for teachers. Teachers' engagement in research is important. It's important to provide them with opportunities to engage in research, so that it's important that they have the data made available to them so they can use it at the classroom level in a more data-oriented way. And the same goes with schools in terms of them being part of research schools networks, involving critical friends in schools, which can be academics, to accompany development plans in the schools, and the importance of us also for the policymakers to generate data to schools and provide data to schools in a way it can be used for self-evaluation and development planning. So this was in very short, trying to cover quite a lot in terms of this important aspect of covering research and data for development of policies. 3 particular projects were used in this presentation, one about evaluation in education, another one about program evaluation, and a very recent presentation and book about using education research in policy and practice, which was just published about 1 month ago. So thank you very much, and happy anniversary again. 예. 예, 감사합니다. 정책의 개발, 그리고 현장에서의 대화, 그리고 모니터링 등등과 관련하여 데이터, 증거, 연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것들을 관련된 이렇게 고려해야 될 절차적인 측면까지 조금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시설을 주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늦게까지 늦은 건 아닙니다만 꽤 긴 시간 자리하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나 제안하실 사안들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Q&A 부분은 혹시 내용들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for this very interesting presentation. Adam Gamron from the William T. Grant Found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I'm turning away from you so I can face the camera. But my question is for Dr. Park. It was a very interesting presentation about the availability and challenges to availability of data o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In one of your last slides, you mentioned the need to integrate
data from different sources within education. But my question is about integrating data from across sectors. So in the United States, this is one of our biggest challenges, that we have some good education data systems, but they're not linked with employment, with health data, with housing data, with jobs data, except in a few specific states. And recently, President Biden signed a new law. It's known as the CHIPS and Science Act because it's mostly about investments in CHIPS and in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but it contains a provision to carry out a pilot for a national secure data system, which will link data systems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and create a much greater, much more powerful research studies because of the linking of data across sectors. We know our problems cut across sectors, and it's hard to find solutions if we can only examine one sector at a time. So is that a challenge that you are dealing with?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마지막 슬라이드라고 말씀하신 게 아마 지금 자료집에 있는 마지막 슬라이드여서 제가 발표를 좀 건너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이제 통합이라기보다는 이제 연계 활용이 이제 아마 영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연계 활용이라고 좀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KD에서 데이터들이 있지만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정부 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한 곳에 통합하거나 그러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나 어떤 이제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절차적인 측면에서 그것들을 이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질을 만들어낸다면 분명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던 교육과의 뭐 노동시장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저희가 교육 분야 데이터도 분명히 있고 노동시장 데이터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득 데이터나 뭐 다른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주제, 분석하고 있는 주제에 의해서 서로 연계할 수가 있다면 분석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말씀하신 어떤 정책적인 활용이나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지원 등의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통합은 데이터 통합이라기보다는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연계 활용한다는 거 해서 그것이 굳이 한 데이터셋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게 필요에 의한 데이터들이 추출되고 그것이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활용이 되면 그것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줌 Q&A로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원재 교수님께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저희가 뭐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리다 보니까 발표 중간에 아까 언어로 하면서 이게 매스하고 이렇게 나와 있던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좀 논의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교육을 너무 잘해서 개별 분과의 대학이나 연구자들의 성과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아카데미아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오리지널한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좀 저희가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리지널하게 되기 위해서 전 세계 누구도 얘기 안 한 의문과 그다음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제가 가지고 있는 한 분야만 깊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분야의 능력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수월하고 되게 잘 해왔다. 그럼 이걸 연결시켜서 좀 더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거는 서로 다른 분야들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고도의 언어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언어라는 게 저는 그냥 한국 사람들한테는 국영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국영수가 또 똑같이 언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문학의 위기, 뭐 내지는 뭐 문과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과연 이런 이 언어를 기준으로 한 학문으로의 접근이 기존의 모든 학문들이 또 골고루 미래를 대비하는데 더 좋은 효과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다른 예. 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지금 자료집이 이제 화면에 띄우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리면 그 1950년부터 80년까지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뭐 코릴레이션이나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80년대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대부터 30년간은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 이후로 우리는 40년을 더 살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하나 아마 그 변화도 분명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그래프인데 그 다음에 그 178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그 혁신이 그 어느 시점까지는 굉장히 광폭으로 이루어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그 혁신의 이게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교육계에서는 그리고 교육계 주변에서는 그동안 한국이 발전해 온 것은 뭐 패스트 팔로워로서 선진국의 것들을 빨리 따라잡는 데 익숙한 교육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앞서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지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물론 장점이 많고 저도 다른 어떤 나라 못지않게 많은 장점이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의 방식 면에서는 좀 더 다양하고 창의성을 북돋을 수 있는 조금 더 개별화되고 다양한 것들이 섞이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경험들을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한국 교육의 저력이 지금까지 발휘되어 온 방식으로 앞으로도 발휘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예상이나 관련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앞에 그래프의 문제는요. 이건 순전히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써놔야 됐는데 80년대까지 본 게 아니고 80년대생까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80년대생이 지금 30대이기 때문에 왜 거기까지 했냐면 그 연구자에 따르면 80년대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어느 정도 정착을 했을 때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게 맞아서 그게 가장 최신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본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좀 편향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편향적인 얘기예요. 제가 이제 모 문과 쪽 기관의 행사의 제목을 융합과학이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문과 쪽 행사이기 때문에 융합학문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로우 행잉 프루트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단위 기술당 가지고 올 수 있는 경제적 파급력이나 그걸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의 힘이 떨어진다라는 건 아까 그 타일러 코엔 이외에도 극히 최근에 뭐 파이낸셜 타임즈 칼럼니스트들도 다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우리가 이제 줌을 해가지고 원격,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워크 프롬 홈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일을 하면 다시 지금의 기술들의 어떤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제안들을 던지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한국의 측면에서는 어떡하냐? 저는 최근에 문이과를 통합해서 대학 입시하는 거를 내심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이과의 구분이라는 게 과거에 낮은 기술을 저희가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었어요. 근데 사람을, 특히 어린아이들을 너는 문과형 인간이고 너는 이과형 인간이다라고 미리 국가나 제도가 규정을 해주는 게 저는 효율성을 점점 떨어뜨려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순간에서는. 오히려 문과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뭐 컴퓨터 과학이라든지 철학사를 동시에 능통하게 돼서 그들을 소통하게 만들어주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와 대학 이후에, 그러니까 4년제 대학 이후의 교육과정 자체가 뭐 사실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그 길을 개척하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정부가 그 결정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과학과 이과 문과를 구분하고 뭐 우리는 각자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서부터 저희가 좀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이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 기관 내에서 좀 이렇게 녹아나는 커리큘럼이 돼야 되고, 이것들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 이제 몇 번 질문들이 나왔지만 영역 간의 데이터, 과연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15년 후에 평균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간은 조금 지난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뭐 이게 지금 주신 말씀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교육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릴 때 시험 친 점수부터 시작해서 이게 학교생활 기록부 있고요. 이게 취업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라는 독특한 이런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계의 가능성도 높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를 갖고 있는데, 이걸 왜 모아야 하고 어떤 데이터를 중심으로 가장 최소한의 뭐라 그래야 돼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략, 그리고 그 속에서 캐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해보도록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이 시간이 왔네요. 오늘 그 세미나를 위해서 준비된 프로그램을 모두 마쳤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이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훌륭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 그 참가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한국교육개발원 50주년 기념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영상은 하루 이틀 정도 편집을 마친 후에 캐디 TV와 유튜브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